베네수엘라 강진으로 가족과 이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잔해 앞에서 절박한 구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사의 구조 작업은 반납 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생존자를 찾기 위한 골든타임은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거대한 건물 잔해 사이로 구조대원들의 손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구조된 생존자는 곧바로 담요에 실려 현장을 빠져나가지만 아직도 수많은 실종자가 잔해 아래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식간에 붕괴된 교회 잔해 더미에서 간신히 탈출한 한 목사는 전 세계를 향해 눈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Todavía están ahí. Están ahí, por favor. Que vea este video. Etiquéteselo al Pastor Rojo. Etiquéteselo. 친척을 만나러 왔다가 가족과 연락이 끊긴 여성 역시 생사를 알 길이 없어 속이 타들어갑니다. Lo único que le puedo decir es que tengo el corazón en la mano y no sé qué hacer. Es lo único que le puedo decir. Pedirle mucho a Dios por todo. 현지 시간 24일 오후 강진이 발생한 이후 구조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워낙 방대해 중장비 투입도 쉽지 않은 데다 추가 붕괴 위험까지 겹치면서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조 인력과 장비를 더 투입해달라며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Ayudar al pueblo. Eso es lo que se quiere. Busquen los tractores, sáquenlos donde sea, pala mecánica, a todos los constructores. Eso es lo que se quiere.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를 찾기 위해 구조 당국이 밤낮 없이 수색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족들은 잔해 앞을 떠나지 못한 채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발생한 강진은 깊지 않은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충격파가 단층선을 따라 수도 카라카스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하면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수도 카라카스에선 재난 대비 훈련이 한창입니다. 목적은 지진 대비. 훈련 얼마 전 지진이 카라카스 주변을 강타해 100여 명이 다쳤는데 다시는 그런 일 반복하지 말자며 하는 훈련입니다. 당시 지진은 규모 6 정도로 이번 지진보단 작았습니다. 하지만 6.2, 6.3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를 키운 건 이번과 같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곳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을 이중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런 이중 지진은 적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 정도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진은 이중 지진이 아니라 하나의 지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얕았던 것도 피해가 커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이중 지진의 진원 깊이를 각각 20km, 10km로 특정했습니다. 비교적 깊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닿는 동안 위력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지진의 충격이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하면서 사상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강력한 흔들림을 유발하는 단층선을 따라 지진의 위력이 전달되면서 그 충격을 사람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는데 이런 현상은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그리고 앞선 2010년 IT 대지진 때와 매우 비슷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진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입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 발생 지역 일대에서 적어도 일주일은 규모 3 내지 5 수준의 수많은 여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 조금 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앞서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보다 6개월이 적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의원, 박성배 변호사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변호사님, 그동안 뭐 받은 물품이 상당히 많았어요. 시계, 브로치, 목걸이 많았고 가액도 3억 원에 가까웠는데 결국 어떤 점이 가장 주요하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을까요? 이 사건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범죄 혐의는 하나이나 모두 5가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대별됩니다. 모든 사실관계가 범죄 사실로 인정되었고 수수한 금품 가액이 3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건희 씨는 재판 내내 일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바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답례라거나 구매 대행이라거나 아예 그림은 받지 않았다고 항변한 바 있고 나아가서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탁은 일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을 해왔습니다. 하나하나 그 항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 선고가 진행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예. 모든 주장을 다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5개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재판부가 판시한 대로 사실 양형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유사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감형 사유로 삼고 있고 실제 알선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감경, 가중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징역 5년 이하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법정형 최고 상한이 징역 5년인 이상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개 범죄가 성립되어 있지만 경합품 예. 가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 징역 7년 6월까지밖에 선고를 하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야 당연히 7년 6월을 구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7년 이상을 선고했다는 것은 네. 상당히 중한형을 선고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얼정한 금품을 제공할 때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말라. 즉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부 인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접근해서 금품을 제공하지 말라는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사건 재판장이 생중계된다는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설치하면서 징역 네.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부인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지위라는 점을 재판부도 강조를 했는데 그 양형 판단 설명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었다면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었을 것이다라는 이제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의미는 이 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그 신뢰 이런 것을 크게 흔들었다라는 것을 크게 질책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 주변에 가장 근거리에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사실 공무원이었다면은 10년의 그 형을 네. 이상의 형을 받을 만한 아주 심각한 죄이고 알선수재 중에 가장 최고형에 해당하는 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부는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회적 책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책무를 저버렸을 때 우리에게 공적 어떤 신뢰를 흔드는 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런 것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와 예. 경종을 울리는 판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봉관 회장에게 돌려주고 진품은 돌려주고 나는 사실 가품을 갖고 있었다라고 중간에 거짓말을 한 바가 있었고요. 이완합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점, 재판부가 이 점을 질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고가의 귀금속을 받으면서 위법임을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특검이 또 시작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시 돌려주고 또 위조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이 이번에 아마 중형을 선고하게 된 그 중요한 또 계기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데 예.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이 생중계로 보면서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매관매직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이렇게 다양한 고가의 그 귀금속이 오가고 그림이 오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인사청탁이라든지 그야말로 알선수재 이 모든 거를 다 보여주는 이번에 그 선고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통령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일종의 국정농단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권력을 사유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클 텐데 예. 앞으로 아마 이 판결이 1심이긴 합니다만은 예. 정치권에 줄 수 있는 파장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야가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좀 시끄러울 텐데 어쨌거나 좀 여태까지 이 매관 매직, 알선 수재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밝혀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직접적인 어떤 명시적 청탁이 없이 뭔가 이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을 보면은 선물한 시기랄지 이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런 배경들, 사후 행동들을 좀 짚으면서 좀 정황 증거로서 유죄를 판단한 것 같은데 서성빈 씨 같은 경우에 그 로봇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빈 지금 그 시계 상자를 몰수를 한 것으로 재판부가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그 물증이 없는데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몰수 판결은 검찰이 직접 확보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만약 몰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추징을 하기 마련이고 아마 이 시계 부분도 추징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매관 매직의 여러 유형들을 모두 다 설치하고 있는데 이봉관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매관 매직이 이루어질 때 특정한 현안이 이미 발생해서 그 현안을 해결하고자 고위 공직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교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보다는 일정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향후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고액의 금품을 제공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매관 매직의 로비 형태다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사건 5가지 사건 전반에 걸쳐서 그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서성빈 씨 사건의 경우에도 서성빈 씨와 김건희 씨는 일정한 친분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일정한 친분 관계가 있었다면 일정한 금품 제공이 반드시 매관 매직의 유형이 아니라 친분 관계에서 오고 간 선물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친분 관계가 있었고 김건희 씨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서성빈 씨에게 털어놓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봇계 사업과 관련된 현안이 불거진 이후에야 이와 같은 고가의 시계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그 즈음에 김건희 씨에게 제공하였으며 두 사람의 친분 관계에 비춰본다면 로봇계 사업이 경호처에 입찰되는가 아닌가를 두고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관계였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5가지 사건 모두에 걸쳐서 일정한 친분 관계가 있든 없든 상당히 고가의 금품이 전달되었는데 일반 국민이라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할 금품이 반복해서 전달되었다는 정황에 비춰본다면 사건의 진행 경과와 금품의 가액 등에 비춰볼 때 알선수재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성배 변호사님은 여기서 잠시 보내드리고요. 두 분과 전국 현안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원 후 버티기에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2번 연속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약장수에 비유했습니다. 징계 카드도 다시 꺼내들 것을 시사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5일 장마다오는 그냥 약장수처럼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의 생각이 우리 몇몇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해당 행위다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당 밖의 후보를 도운 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건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청년 정치인들이 적과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당내에서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입니다. 예, 저도 그 징계 명단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그 해피마켓 대구에서 할 때 구경하러 갔었거든요. 한동훈 대표하고 옷깃만 스쳐도 징계감이기 때문에. 퇴원한 장동혁 대표 자신을 향해 사퇴하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당 행위다. 찾아오는 약장수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정말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는 사퇴를 완전히 좀 거꾸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이미 민심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적극 지원한 후보들 다 떨어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2대 4입니다. 광역단체장 12대 4로 크게 패한 선거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예전 같으면은 바로 그냥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지도부 총사퇴죠.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당에 대해서 이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해당 행위 때문에 지금 당이 잘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민심의 저는 호도다 생각을 합니다. 당 내외를 떠나서 지금 사실 많은 당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제 6.3 지방선거 끝나고 그야말로 보수 재건을 좀 하고 이제 그 국민들이 바라는 당원들이 바라는 개혁을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국민의힘을 발목을 잡는 것이 장동혁 지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번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거의 중론이 모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표절은 안 했지만은 장동혁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마저도 장동혁 지도부 이렇게 거취 문제가 질질 끌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뭐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청년 정치인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25명의 현직 의원들이 장동혁 지도부 사퇴하라고 어제도 입장을 네. 재차 밝혔습니다. 그게 민심이죠. 그게 당심인데 정말 좀 답답합니다. 예. 근데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라는 그 중론, 민심이라는 것이 당심과 다르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심을 거스르는 해당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미뤄둔 징계에 대한 요청을 답할 때라고 했는데 그러면 윤리위 가동을 시사하는 거라고 볼까요? 그렇죠. 윤리위를 통한 정적 숙청을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좀 들리고 있고요. 자,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은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이야. 그 책임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해당 행위야. 내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거나 제명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관위의 행태하고 뭐가 다릅니까? 부실 관리를 했는데 책임은 안 지겠다. 우리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감사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국민과 언론과 당원 일부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수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상당수가 책임을 묻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 내 권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왈가왈부해? 이 권한은 하늘에서 주어진 거의 신권에 가까운 거야. 어디 일반 그 평민들이 이런 소리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민주주의의 개념은 머릿속에 1도 없는 분이라는 게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평론가님 생각은 장로남불이다. 요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의 징계 카드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배현진 의원이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했다가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받아들여졌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더 단호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더라고요. 그럼 뭐 지난번에 한동훈 의원과 치킨 회동했던 친한계 의원들 다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급격하게 더 어려워진 거는 물론 뭐 계엄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탄핵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철저하게 저륜을 통해서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들었으면서 오히려 이 당 지도부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제명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당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곳이고 뭐 그렇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예외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의견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정치다 생각을 합니다. 하수죠. 이것은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의견을 오히려 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게 다양한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점점 이렇게 모아가는 게 정치인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징계를 해버리면 어떻게 그 당내 민주주의가 서겠어요? 예, 한동훈의 옷깃만 스쳐도 징계감이 된다라는 친한계 의원의 그렇습니다. 말도 있었는데 어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6.25 전쟁 76주년 행사에 불참한 장동혁 대표 어젯밤엔 또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지지자를 향해서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다 회복은 안 됐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오늘 또 나와봤습니다. 청년들, 당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응답이 48%,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28%보다 20%포인트 훨씬 더 높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제 거취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를 대상으로는 이제 좀 더 많은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게 당심이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지층에서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쪽이라고 본다면 예. 당권파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차이라면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과 거의 팽팽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예. 보고요. 그러나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층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다. 그리고 정치의 책임윤리라는 측면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텨낸다면 앞으로 정치하는 어느 누가 책임지는 윤리를 행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장동혁 대표가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는데 굳이 숫자를 가지고 자꾸 들이미는 것은요. 책임을 자꾸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권한을 행사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공정한 것입니다. 그게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성과도 연동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장동혁 대표가 6.25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보수 정당 대표가 6.25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건강상의 이유 참석하지 않고 밤에는 올림픽공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찾았단 말이죠.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뭐 의미를 찾기도 좀 어려운데요. 뭐 건강에 대한 뭐 객관적인 정보를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제1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이 아주 작은 이념 정당도 아닙니다. 또 무슨 뭐 시민단체의 대표가 아니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입니다. 그 야당의 당대표면은 6.25 전쟁 76주년 기념식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백한 무슨 성명서나 어떤 글이 나왔나?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변인 통해서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당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고 이런 아젠다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림픽공원 그 집회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를 제대로 일을 하면서 저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전면적인 재선거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이재명 정권 민주당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런 할 자격이 없어지죠. 예. 당내에서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탑 2라고 하는 그 넘버 2죠. 그 원내 대표하고 계속 이견이 이렇게 표출이 되면은 일주일에 2번씩 최고회의 할 때마다 부딪힐 겁니다. 네. 그러면 봉숭아 학당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저 거를 염려하는 화면에서 거죠. 모자를 좀 유심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freedom is not free라고 이제 영어로 저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도 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인데요. 프리덤 is not free는 뭐 미국의 알링턴 묘지에도 써 있는 말이고 또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이 저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프리덤 자체가 지금 당내에서 허용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징계하고 제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것은 뭐 문맥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당대표로서 저렇게 다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예.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되면 이제 저거는 이제 운동가의 모습이지 이 문제 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는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은 전혀 아닌 것이죠. 예, 당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 징계 카드까지 시사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첨언 있으십니까? 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 freedom is not free 이거는요 장동혁 대표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 free라는 건 자유로움이 아니라 공짜라는 게 아니라 대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요 대가가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저 프리, 나프리에서 의미는 그게 뭐냐면 자기 헌신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자기 헌신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취하겠다고 하면서 freedom is not free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사실상 혹세무민이죠. 예? 혹세무민은 대중들을 추종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시민의 저항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거는요. 시민을 주권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시민을 주권자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습은 저런 말을 통해 가지고 저기 나온 시민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는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대표가 징계 카드를 또 꺼내들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6%포인트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지지율 하락은 중도가 아닌 전통 지지층 이탈 탓이란 이른바 코어 논쟁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1%,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긍정평가가 갤럽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가 연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코어, 즉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빠진 탓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녹화 방송이 예고되면서 논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 왜? 자신감이 너무 과잉이다. 나 유시민은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비평활동을 하고 이 전당대회에 참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장관의 행보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뭐 그건 자유죠, 뭐. 자유예요. 예.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는 민주당이 약한 거 아닙니까?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네, 방송도 되기 전부터 논란입니다. 오늘 방송될 예정인 김어준 씨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뭐 강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뭐 들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뭐 들은 거는 없는데 지금 방송에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예. 사실상 지금 뭐 그 YTN에서 잘 취재를 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맘대로 하면 우리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런 건데, 저게 무슨 얘기냐? 지금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ABC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요. 민주당 코어도 제가 볼 때는 ABC가 있는 겁니다. 거기처럼 김어준 코어가 있고 이재명 코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김어준 코어, 유시민 코어는 대통령을 흔들겠다. 흔들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코어라고 이게 뭉뚱그려서 일반화하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데 이건 적절치 않다. 오히려 지금 김어준 코어가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분석에 대해서 지지층이 어디서 빠지는 것이냐라는 이제 논쟁에서 코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인 게, 그러니까 친청계, 김어준, 유시민 이렇게 조직적인 팀 플레이로서 뭐 지금 함께 합을 맞춰가고 있다라는 평론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다 전당대회를 앞둔 권력 투쟁이다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벌써 전 당대표가 됐네요. 정청래 전 대표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그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위 뭐 문조 털레유, 네 그렇게 일명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죠. 그리고 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말을 이제 김어준 씨가 요새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제 생각은 사실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처음에 이재명 정권 초기에 중도 실용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포용 정책을 할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 확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다고 봐요. 근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뭐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말이죠. 또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그 사태가 있었죠. 이런 거를 볼 때
중도층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갔다라는 판단은 그거는 민주당의 적통은 정청래와 김어준, 유시민 우리 같은 사람이야. 신 이재명계가 아니야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권력 투쟁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전당대회에 깊숙이 발을 들여놨죠. 그러니까 공항에서의 의전 관계라든지 그 김민석 총리만 부르고 말이죠. 그리고 계속 지금 어떤 명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또 만찬도 했다 그러고 이런 걸 봤을 때 그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이 문조 털레위의 조직적인 그 어떤 반항이자 대통령에 대한 협박 같아요. 예, 말씀하신 부분. 당대표 선거를 앞둔 계파 갈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시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선호도 2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이어서 정청래 전 대표가 19%, 송영길 의원이 13%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좀 좁혀보면요. 김민석 총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같은데 김민석 총리 선호도가 상당히 수치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처음에보다 오히려 김민석 그 후보가 아니군요. 아직은 총리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정청래 대표라든가 김어준, 유시민 씨의 이야기가 대통령을 너무 심하게 흔들어서 이러면 앞으로 정권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추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추세를 바로잡으려면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좀 노선을 바꿔서 정권 초, 중반, 후반, 아주 후반에 이르기 전까지 중반까지는 그래도 정권의 성공을 위한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뒷받침해 나가겠다. 이쪽으로 좀 스탠스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원래 권력적으로 더 많이 의사표명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지난 두 번의 당내 큰 선거를 정청래 대표 쪽이 다 이겼어요.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그렇죠. 박찬대 후보를 눌렀고요. 지난 경기도지사 후보 때 추미애 후보가 사실상 결선 없이 한준호 후보를 그냥 첫 번째 눌러버렸습니다. 조직적 우위가 완전히 확인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청래 후보의 지지층도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바이어스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 다른 조사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계파 갈등 진화의 계기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시계,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요? 네, 매관 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을 몰수했고 6,48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명품 시계를 건넨 서성빈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 가방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재판부가 이렇게 모두 다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네, 김건희 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 대가성 여부였는데 이걸 부인해 온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된 혐의 전부에 대해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받은 명품 목걸이와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은 물론 서성빈 씨에게 받은 명품 시계도 로봇계 사업을 위한 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디올 가방,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에게 챙긴 이우환 화백 그림 역시 진품이라며 공천 청탁 대가로 결론 내렸습니다. 네, 재판부는 김건희 씨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죠. 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김건희 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서 각종 청탁이 집중될 수 있어 더 엄격하게 절제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일반 국민은 평생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훼손한 것은 물론 수사가 본격화하자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특검과 김건희 씨 측 입장 나왔습니까? 네, 아직 특검 측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변호인단은 재판 뒤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항소에서 무고한 부분에 대해 명백히 밝힐 것이라면서 김건희 씨 접견을 통해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씨가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 측이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매직 사건은 2심에서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24일에 내려집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인지 그 경우 기준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재산 분할 소송 변론을 마친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시점 논의된 건가요? 재산 분할 대상으로 SK 주식 인정된 건가요? 재산 분할 대상의 SK 주식도 공동재산으로 논의하셨을까요? 2차 변론까지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그 경우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 등입니다. SK 주가는 기준 시점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이었지만 최근 80만 원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기여도까지 인정해 재산 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린 2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설사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 해도 재산 형성 과정에 노 전 관장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급 방식 역시 변수로 꼽히는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SK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 대면해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은 무산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급락을 거듭하며 장중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된 코스피가 5% 넘게 떨어진 8,411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의 변동성이 또다시 확인된 하루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오늘 증시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5.81% 급락한 8,411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1% 내린 8,813으로 출발한 이후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오후 한때 9%까지 폭락해 8,126까지 떨어지며 8,000선이 위태로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같은 급락세에 오전 11시 12분에 매도 사이드카, 낮 12시 10분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차례로 발동됐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 미국 대형주 기술주 약세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로 9천에 근접했던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4조 6,265억 원, 기관이 3조 7,843억 원의 순매도를 이어간 반면 개인은 무려 8조 1,898억 원의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5.3% 내린 33만 9,500원, SK하이닉스는 8.36% 하락한 267만 3천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4.1% 내린 851.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은 10.7원 내린 1,53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장과 어제 오후 1시간 넘게 회동하고 삼성전자의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는 청와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의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이 발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번 보고회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워낙 규모가 커서 발표되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반도체를 비롯해 거대한 규모의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 그리고 피지컬 AI와 로봇 등 3대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이 나올 거라며 앞으로 지역별로 보고대회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235명, 부상자는 1,5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대는 잔해 속 생존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과 국제기구도 구조와 복구 지원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강진 피해가 집중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에서 3살과 10살 남매 시신이 흰색 담요에 쌓인 채 수습됩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오열하다 끝내 실신했습니다. Hemos visto demasiado y luchando para sacar a los niños con la esperanza de conseguirlo vivo. Sacamos a uno, eran los tres, pero sacamos uno que salió vivo, gracias a Dios.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은 무너진 건물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을 계속했으며 일부 생존자들은 잔해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4살 어린이는 군인들에 의해 구조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급차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구조 작업 속에서도 사망자와 부상자는 늘었습니다. 전력과 통신, 교통 등 기반 시설의 피해로 구조 작업이 더딘 만큼 인명피해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사는 강한 여진이 피해 지역 주민과 대응 인력들의 추가적인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대 파견 등 인적 지원에 나선 국제사회는 경제적 지원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시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300억 원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have a whole of government response. It'll be big, it'll be fast, and it'll be effective. 최근 과도정보 출범 뒤 20여 년 만에 협력 관계를 복원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베네수엘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진 복구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베네수엘라와 일본, 미국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면서 환태평양 지진대 전역이 비상입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서는 최소 230여 명이 숨지고 4,3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문제는 대규모 사망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현장 화면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요, 말 그대로 아비규환, 처참한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대피하고 있는 중에도 또 옆에 있는 주택과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7.5가 넘는 강진이고 2번 연속 쌍둥이 강진이 발생한 건데 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 당시 지진이 첫 번째 전진이 발생했을 때가 7.2 규모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뒤따라서 본진이 약 39초 만에 7.5에 해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휴일 아침이었고, 아마 대부분의 어떤 집에 계셨던 분들은 실제적인 탈출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흙먼지가 자욱한 현장의 그 당시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지의 증언들을 들어보면요. 땅속 깊은 곳에서 포효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심하게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7.5의 강진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는 다반사의 강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규모 7.5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규모라고 하는 거는 지진 에너지에 대한 결국 이제 지진파에 대한 세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실제로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옥이 무너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가옥이 있는, 그러니까 지표면상에서의 피해 등급으로 환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진도라고 하는 실제로 지표 위에서의 지진의 크기를 스케일로 나오면 저 정도는 지금 이제 진도 9 정도의 어떤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이 대부분 좀 파괴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는 건물이 정말 벌집처럼 정말 끔찍하게 파괴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급박했던 대피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NS 화면 등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이 고층 건물에서 계단을 통해 대피를 하는데 이 대피로인 계단조차 붕괴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화면상 보면 이 대피로가 실제로 이제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변형이 생기면서 제대로 이제 탈출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외부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정도 규모의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아마 내진 설계는 갖춰져 있을 텐데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외벽이 붕괴되거나 이탈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 굉장히 에너지가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저 정도의 어떤 건물 형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 좀 굉장히 다행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건물이 폭삭 주저앉기도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뼈대만 남아 있고 벽면이 다 무너져 내린 경우도 있고 금이가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든 또 무너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저 정도의 어떤 구조적인 손상이 입은 건물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현지에서 여진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외신에서 보도가 되는데 네. 이런 여진에 의해서 여진도 지금 규모로 따지면 5.0을 상회하는 이런 여진들이 지금 계속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저렇게 뼈대만 남거나 아니면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상당 부분이 어떤 스트럭처로서 뭐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약해진 상황에서는 언제 또 추가 붕괴가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지에서 좀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좀 건물에서 이격시킬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 사망자가 최소 230여 명, 부상자가 4,300여 명에 이르는데 대규모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지금 건물주택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 구조 작업 중에 가장 위험한 점은 어떤 것이죠?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계속되는 여진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구조 작업하는 이런 분들의 위험도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이제
붕괴가 덜 진행된 건물들이 추가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구조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그 건물 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 올리거나 빼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면서 또 추가적인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붕괴 그런 위험성들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구조를 하다가 또 추가 붕괴도 위험성이 있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외신에서 관측하기로는 수십만 명 혹은 뭐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지금 붕괴 사고가 나서 그 잔해 아래 지금 깔려 있는 어떤 실종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이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골든 타임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좀 그 상당히 좀 안타까운 예측인데요. 벌써 이제 지진이 발생된 지도 만으로 24시간이 그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붕괴돼 있는 양상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에어 포켓처럼 어떤 좀 구조적으로 이제 사람이 좀 그 남아 있을 만한 공간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좀 열악해 보이는 그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오늘 밤 적어도 이 정도 안에는 좀 어느 정도 좀 구조 작업이 진행이 돼야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 골든 타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현지 날씨가 저녁이라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또 내려가는 그런 추세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예. 그런 부분들도 아마 골든 타임에 영향을 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이번 강진 여파에 대해서 한국을제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하고 다른 조의 예선 경기를 지켜보는 신세가 된 우리 대표팀이 더욱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오늘 조별 예선을 치른 세 조의 3위 팀이 모두 우리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우리나라는 12개 조의 3위 팀 중에 6위까지 내려갔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승 1패를 기록 중이던 D조의 호주와 파라과이가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칩니다. 나란히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쌓은 두 팀은 D조 2, 3위로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열린 2조 예선에서는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상대로 예상 밖의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32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F조에서도 일본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스웨덴이 1승 1무 1패로 조 3위에 올랐는데 조 3위 팀 중 득점이 가장 많아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숨죽이며 다른 조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내심 바랐던 시나리오가 모두 반대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한 3, 4일 정도 남은 거에 의해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잘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잘 되면은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거고 또 잘 되지 않으면 그건 또 감독의 책임인 거고. D조의 파라과이와 2조의 에콰도르, F조의 스웨덴 등 조 3위 팀들이 모두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조 3위 12개 팀 중 4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한국의 32강행 가능성을 여전히 54.45%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 3위 12개 팀 중 10위에 불과합니다. 아직 6개 조의 예선 경기가 남은 가운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에게 돌아가는 32강행 티켓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충격적인 패배로 조 3위에 그친 우리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관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 캠프에서 다른 나라들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는 처지인데요. 이 시간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조별리그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네. 너무 마지막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졸전이라는 평가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떤 평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거죠. 이번 대표팀은 우리가 그동안 역대 구축한 가장 최고의 멤버들이었습니다. 골키퍼 포함을 해서 전원을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로 다 주전을 꾸릴 정도였으니까. 멤버는 역대 최강이었는데 왜 월드컵 역대 최악의 경기가 됐지? 이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지?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무선 위원님께서 이제 SNS에 올린 글을 저도 이제 봤는데 지금 홍명보 감독에 대한 강한 비판 보셨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고 계속해서 저희 이제 감독의 책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요? 책임에 대한 부분은 홍명보 감독 스스로 일단 얘기를 했죠. 내가 준비를 다 못했고 이 부진에 대한 것을 또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제 개인적으로 올렸던 글은 그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사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32강을 올라가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년의 월드컵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지역 예선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32강을 올라간다고 하면 예년 월드컵으로 하면 이제 본선 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멤버가 좋은데 왜 우리는 남아공 경기 그렇게 했을까? 준비된 전술이 무엇일까? 우리 선수들끼리 약속되어 있는 건 또 무엇이었을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좋은 멤버들 가지고도 그런 졸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예.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저는 그 구체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 지금 대표팀과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이 구체적으로 한 3년이 됐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노정될 때마다 협회나 뭐 관계자들은 항상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책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월드컵을 이렇게까지 망쳐놓고도 그냥 말로만 저렇게 하고 끝낼 것인지 네. 그게 좀 답답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 자, 지금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고의로 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기자회견장에서도 식중독에 대한 질문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경기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음모론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 좀 떨어져 보였던 이유를 찾자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선수들 책임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문제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들이 우리가 남아공보다 부족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 남아공과 우리 선수들의 선발만 놓고 봤을 때 이적 시장 가치가 5배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조금 나는 5배 차이입니다. 선수들이 만약에 컨디션 문제가 있었다고 치죠. 그걸 관리하는 것도 감독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움직임을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움직임이 부족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예. 선수들이 안 뛴 것이 아니라 못 뛰는 겁니다. 어디로 뛰는지 약속이 돼 있어야지 뛰죠.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으면 자꾸 손을 듭니다. 왜 볼을 위치로 안 가냐는 거예요. 예. 그 어느 위치로 갈 것인가가 바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린 축구에서 전술이라 부릅니다. 네. 그런 약속된 패턴이 없으니 못 뛰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선수들이 안 뛰었나? 그 정도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무책임한 분석입니다. 왜 못 뛰었는지, 왜 안 뛰었는지를 우리가 좀 쳐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네. 참 약속된 플레이에 대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돋보이는 최근의 경기력이었는데 네. 지금 손흥민 선수에 대한 활약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시간적인 문제, 뭐 도입되는 타이밍의 문제, 위치의 문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한 활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최고의 선수였고 또 최고의 업적을 만들어 왔고 예. 이번 대표팀에서도 당연히 에이스입니다. 최고의 선수라 할 수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결국 마지막 남아공 경기에서 찾은 해법은 뭐냐면 예. 선발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게 찾은 해법이었어요. 너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네. 아르헨티나의 메시를 보죠. 메시 40입니다. 우리 나이로. 메시 선수가 당연히 지금도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죠. 하지만 나이가 들므로써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스칼로니 아르헨티나 감독은 어떻게 했죠? 메시에게 호위무사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메시가 부족한 것들은 다른 동료들이 채우고 메시는 잘하는 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걸 우리는 바로 팀이라고 부릅니다. 팀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감독의 능력이겠죠. 예. 누굴 뺨으로써 그거를 완성을 시킨다?
홍명 감독이 어떤 무엇을 했는지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참 우리 대표팀은 일단 과달라라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 이동해서 회복 훈련에 지금 전념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32강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네. 3위 중에서도 8위 안에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이제 경기 결과로는 6위인데 앞으로 이제 두 계단 밀려나면 이제 전망은 좀 어둡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팀을 좀 응원하고 무엇을 좀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될까요? 좀 속상합니다. 이게 예. 우리가 뭐 2위의 경우의 수 이런 건 그동안 많이 따져왔지만 3위로 밀려서 와일드카드의 이 많은 경우의 수를 모든 축구 팬들이 지금 다 나서서 그걸 계산하고 있거든요. 네. 어디를 응원한다는 것도 너무 처참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반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남은 6가지의 경우의 수의 절반 정도를 우리가 가져와야 남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된 현실이 좀 서글프고 우리 선수들의 입장을 한번 보죠. 우리 선수들은 지금 베이스 캠프인 과달라라로 가서 네.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떨어질지 살아남을지 상대는 누가 될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급 멤버를 소집하고 나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정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역대급 선수라는 표현, 저희가 흔히 지금 대표팀이 황금 세대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최근에 해왔는데, 다음 월드컵까지 이 황금 세대 유지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좀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라는 이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저물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멀리 안 찾아도 돼요. 예. 일본이 하는 걸 보면 되죠. 일본은 시스템으로 그 선수들을 육성해낸 거고요. 우린 시스템과 체계와 비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재를 기다렸습니다. 예. 하늘에서 차범근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박지성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손흥민이 떨어져야 축구를 했다고요. 우리는 왜 누군가에 기도하거나 하늘에 바랄 수밖에 없나요?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나요? 그 체계와 시스템과 비전을 빨리 설정하는 것,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변화하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인 시스템의 이제 변화, 리더십을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만약에 32강에 올라간다면은 네. 지금 이제 예측되는 게 이제 독일, 이집트, 이란 등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직 뭐 끝난 건 아니니까 희망을 네네. 갖자면은 앞으로 이제 단기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전술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준비되지 않은 전술이 갑자기 2, 3일 만에 될 수가 없어요. 홍명 감독이 오늘 오전에 했던 인터뷰 중에도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왜 상대에 따라서 우리가 전술을 변화해야 되냐? 우리가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된다. 체코와 멕시코와 남아공이 상대가 다른데 똑같은 전술을 싸웠습니다. 예. 우리가 32강에 올라가고 누구랑 만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럼 뭐냐? 선수들이 지금 힘들 겁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예요. 예. 빨리 우리 선수들이 몸과 마음을 좀 더 회복을 해서 다음번 경기에 집중하는 것. 제가 예. 바라고 싶은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네,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대비를 하는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박문선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과의 충돌로 실종된 어선 선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울산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50대 콘크리트의 더미에 깔려 숨졌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김기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해경 대원들이 망원경으로 사고 해역 주변을 둘러봅니다.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쪽 42.6km 해상에서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과 저인망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침몰했고 60대 한국인 선장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도 실종되면서 해경이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수 유동 시스템이라든지 관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확인해서 그런 선원들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디서 발견되기가 쉬운지 확률을 확인하고 저희가 수색 구역들을 작성을 해서 흘러내린 토사 주변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50대 작업자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에선 부직포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검은 연기가 주변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대전 만년동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도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출근을 앞둔 이른 시간 발생한 불에 일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 베란다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건 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가운데 징역 7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김건희 씨 측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내비쳤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재판 생중계가 1시간 40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길게 진행됐는데 그러면서 징역 7년 대부분을 유죄로 선고했어요. 김건희 씨가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었고 구체적으로도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든가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을 해 오다 보니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일일이 해왔고 이에 따라 상당 부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결론은 징역 7년을 선고하였는데 모든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로 기소가 되었지만 만약 김건희 씨가 실제로 공무원에 해당하였다면 수뢰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만한 사안이다. 특가법상 알선 수재가 예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지위에 있는 자가 영부인이다. 나아가서 이 사건은 그 종류와 규모도 다양한데 기업 현안, 공직 임명, 대정부 사업, 국회의원 공천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공적 의사결정이 거래 대상으로 거래되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의 이후 범행, 은폐, 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에는 각종 금품 등을 돌려놓았다고 하더라도 감형사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끝에 징역 7년의 중한형이 선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상 근데 금품의 어떤 수수 여부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은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선물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고가의 물품을 거리낌 없이 수수했다 이러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가의 물품을 반복해서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질타를 하였는데 사실 이 사건은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로 법정형 자체가 징역 5년 이하 등입니다. 통상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 공여자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수수자의 경우에도 통상 실형이 선고되기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금품이 수수되었고 그 양태도 5가지 범죄 사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 현안, 공직 임명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금품이 수수되었습니다. 수수된 금품의 가액도 모두 합쳐보았을 때 3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서 도저히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모두 유죄로 선고한 이상 법정형에 상한 징역 5년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 7년 6월에 육박하는 형선고, 징역 7년 정도의 형선고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잠시만요. 속보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였다는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측이 항소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라는 이제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앞서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 징역 4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쪼개기 후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이제 무죄가 났었는데요. 대북 지원 사업 직권 남용 혐의는 공소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역 4개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선고에 항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기가 지금 검찰이 항소를 한 저희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이 아니라 검찰인데 아무래도 지금 무죄가 받은 부분이나 공소기각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항소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기각이 선고된 부분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술팔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체 그와 같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일 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사 단계에서 일정 부분
자백을 감행하였다가 일정한 접촉 시점 이후에는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는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수사 방해 행위로서 결코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따라서 일부 무죄나 공소기각이 선고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결과 나아가서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찰 입장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1일에 항소를 했고요. 오늘 조금 전에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는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김건희 씨 얘기로 돌아와서요. 김건희 씨가 애초 구속됐을 당시에 이봉관 회장의 자술서와 그리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 이게 결정타가 됐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좀 보면 이봉관 회장이 친분을 위한 보험적 성격이라고 했지만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죠. 사실 김건희 씨가 구속된 혐의 자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이라 이 사건과는 무관한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전에 이봉관 회장이 관련된 진품을 제시한 정황이 심증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여타 사건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되었던 것인데 이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각종 금품이 수수되었고 청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이봉관 회장은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 일주일 뒤에나 처음 만났는데 그 경과에 비춰보면은 김건희 씨도 이봉관 회장의 접근 의도와 동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전달할 때는 기업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브로치를 전달할 때는 김건희 씨가 먼저 회사에 도와드릴 것 없냐는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목걸이를 전달하고 이후에 브로치를 전달하며 나아가서 귀걸이를 전달할 당시에는 여러 일련의 과정상 일정한 현안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브로치를 전달할 때에는 김건희 씨가 그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에게 전화를 하기까지 하였다. 이 정도 정황이라면 충분히 금품 수수 나아가 일정한 청탁과 관련된 대가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사안은 전형적으로 향후 발생한 각종 현안을 대비해서 미리 고액의 금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 전형적인 로비 방식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물품이 여러 개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판단도 좀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르긴 합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가 그 로봇계 사업가로 알려진 이제 서성빈 씨.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시계가 이제 쟁점이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는 구매 대행을 맡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돈을 좀 일부를 줬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구매 대행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선고를 앞두고서 명품 시계값의 잔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또 이채력을 법원에 이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인정되지 않은 거죠. 이 부분은 김건희 씨와 서성빈 씨 모두 다 구매 대행이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시가 상당히 상세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도 서성빈 씨가 바쉐론 콘스탄틴의 주요 고객이었고 제3자를 통해서 본사에 문의할 때 김건희 씨가 구입함을 전제로 관련된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모두 서성빈 씨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뿐 지급을 요구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현금으로 김건희 씨가 5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서성빈 씨가 오히려 먼저 나서서 김건희 씨의 착용 방식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는 것은 단순한 구매 대행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서 로봇계 사업과의 일정한 청탁 대가 관계도 인정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구매 대행임을 전제로 이미 500만 원은 전달한 상황이었고 2,900만 원을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계좌 이체하고 그 계좌 이체 내역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기존의 진술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하였고 일부 형을 감형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대목이긴 하였는데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 계좌 이체의 경위와 시기에 비춰볼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즉 2,900만 원을 사후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따르면 지급받은 금품을 돌려놓는다는 사정은 중요한 감형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이를 감형 요소로 삼지 않음으로써 징역 7년의 중형 선고로 곧바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에게는 유리한 정황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워낙 고가의 물품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가품이냐 진품이냐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이완 화백 그림도 가품에서 진품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죠.
김상민 씨는 먼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네. 1심에서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의 판결 내용을 김건희 씨의 오늘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건희 씨 재판부도 상당히 상세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품인가 진품인가를 두고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11명의 감정위원들이 반복해서 일관된 감정 결과를 내놓았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돋보인다. 진품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반면에 한국화랑협회의 가품 감정 결과는 사후적 근거 제시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앞서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 판결 요지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품임이 인정된 이상 1억 4천만 원의 시가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알선수재 혐의, 즉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라고 하더라도 1억 4천만 원의 금품 수수가 인정된다면 역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1심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 변호인들은 이제 항소에서 좀 무고한 부분을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청탁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모두 인정이 된 만큼 2심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가가 좀 쟁점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김건희 씨, 나아가서 김건희 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김건희 씨를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릴 때 가장 주요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항소심의 형량이 징역 4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메간매직 사건의 징역 7년은 이를 훨씬 더 뛰어넘는 형량입니다. 합산하면 징역 10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양형을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금품 수수나 청탁 대가 관계에 대해서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항소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양형만큼은, 즉 형량만큼은 일정 부분 낮춰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낮추기 위한 갖은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입니다. 예, 지금 금품을 받은 김건희 씨에게는 징역 7년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 금품을 준 사람들에 대한 선고도 같이 있었잖아요. 집행유예가 선고됐죠? 보통 뇌물죄의 경우에는 공여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상 공여자는 관련 사실을 자백하고 수수자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기본적인 법정형 자체가 공여자는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검법상 특별 규정이 존재하는데 관련된 진술이나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자신의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봉관 회장이나 최재형 목사의 경우에는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봉관 회장의 경우에는 첫 공판기일부터 전면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서 김건희 씨의 서의건설과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의 진상이 밝혀졌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봉관 회장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최재형 목사의 경우에도 그 가액이 다소 낮은 점까지 추가로 고려한다면 벌금형 선고는 적절한 선고 형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메간매직 혐의와 관련된 부분 징역 7년이 선고가 됐고 이 부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볕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은 제법 더웠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은 더위의 기세가 한층 강해지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는 3도, 또 예년보다는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겠지만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중서부와 영남 곳곳으로는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서 해안가 찾으신다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공기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0도, 세종과 대전 18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세종은 31도, 전주 30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 오후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케어 오후 2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